성민선 작가 단편소설 제목 아내는 지금 어디 있을까입니다. 아내가 뜬금없이 이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적지 않게 당황했었다. 첫째가 무사히 대학에 입학하고 둘째마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떠나고 난 뒤의 일이었다. 두 아이가 한꺼번에 집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아내의 말대로 지금처럼 큰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집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다. 결혼 후 처음 마련한 집과 달리 비교적 평수가 넓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만 입주할 수 있었으며 당시로서는 최신식 유행에 따라 설계된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 집에 애착을 갖는 것은 당연했다. 그곳은 내가 가장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비교적 성공했다는 표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만류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의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던 아내가 이렇듯 강하게 이사를 주장하는 데에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그동안 완벽하게 가정을 꾸려온 아내에 대한 예우이기도 했다. 결국 이사를 하긴 했지만 내가 새 집에 적응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가용을 이용해도 제법 걸리던 출근길을 어쩌다 회식 후에 술이라도 마시게 되면 다음날 출근은 죽음과도 같았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 나와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로 갈아탄 후 또다시 버스를 타야 했다. 전철 역시 2번은 좋게 갈아타야 해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온몸이 녹초가 되어버리곤 했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새로운 집에서 만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별다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던 표정이 환하게 바뀐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집 밖에 있는 내가 아내의 반경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거실에 화초가 늘어난다거나 인근의 산에서 떠온 약수가 냉장고 안에 가득하다거나 하는 변화로도 아내의 생활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직장과의 거리가 문제되긴 했지만 나는 그럭저럭 새 집에 적응을 해나갔다. 내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아내는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채소를 가꾸며 근처의 산을 오르내리며 소일했고 나 역시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르고 집 근처 화원을 찾아다니며 모종이나 구근을 구해서 마당에 옮겨 심곤 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부산으로 전근 발령이 났을 때 나는 이제 막 모양을 갖춰가는 마당의 정원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까지 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차피 대기 발령도 아니고 승진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몇 년간 외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일이었다. 20살이 되도록 남쪽에서 살았으므로 문득 따스한 남도의 기운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고향을 떠난 지도 벌써 40여 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곳을 생각하면 빛거울이라는 지명과 다르게 늘 어둠이 느껴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듬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후로 나는 고향 땅을 밟지 않았다. 아내 역시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의지해왔고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아내가 나와 함께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는 집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날더러 혼자 내려가라는 거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윽박지르기도 하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달래며 회유해보기도 했지만 아내는 완강했다. 결국 몇 번의 부부 싸움 끝에 나는 직장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기로 했다. 혼자 남겨지는 아내가 걱정은 되었지만
어쨌든 그것은 아내가 원하는 일이었다. 처음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집을 구하고 필요한 가재도구를 마련하는 일들은 아내가 직접 챙겨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아내는 전화를 걸지도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원래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가 이곳은 아니었으므로 나 역시 별다른 불만은 없었다. 주말이면 내가 항상 아내가 있는 집으로 올라가곤 했으니까 아내는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오전 KTX를 타고 온 내가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 아내는 마치 아침에 출근한 내가 저녁에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대했다. 처음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이 변해도 늘 한결같은 아내의 태도는 존경스러울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아내의 그런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는 내게 무심한 것인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 무심 역시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내게 활짝 웃어 보인다거나 꿈에라도 다정하고 그윽한 눈길을 보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늘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해왔던 것이다.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나 역시 차츰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이 되어 갔다. 어차피 새끼 식사야 밖에서 해결하고 빨래는 세탁소에,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충 청소기를 돌리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사실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고 밤에 들어와 잠만 자므로 굳이 청소를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식구들과 떨어져 혈혈단신 그 적막함을 어찌하나 하는 처음의 우려와 달리 혼자만의 생활은 은근히 편한 구석이 있었다. 회사 일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새로 옮긴 지점은 서울 본사에 비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열악했다. 본사에서 파견된 책임자로서 지점을 관리해야 했지만 낯선 업무와 낯선 환경은 그대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더구나 내부 승진이 아닌 본사에서 파견된 낙하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직원들의 태도는 냉랭했다. 특히 나를 보좌해야 할 선임부장은 내가 빨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호시탐탐 내 자리만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내 자리에 지원했던 몇몇 부장급 인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은 아직 순박한 지방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퇴근 후면 거의 매일 부원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나는 회식을 끝내고 녹초가 된 몸으로 오피스텔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시간이면 늘 참을 수 없는 피로가 몰려왔다. 팍팍한 업무에 저녁 식사와 술자리까지 이어졌던 긴장이 풀리면서 내 몸은 물에 잠긴 솜처럼 무겁게 흐느적거렸다. 밀려드는 졸음을 견디며 나는 반쯤 눈을 감은 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슴 한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가슴을 죄어오는 압박감을 견디며 나는 계속 길을 걸었다. 가끔 극심하게 몰려오는 피로를 느낀 적은 있었지만 이렇듯 날카로운 무기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의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나는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뾰족한 칼이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 들 때마다 숨이 멈추는 것처럼 고통이 느껴졌다. 문득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나를 휘감았다. 몇몇 사람들이 무심히 내 앞을 지나쳐갔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간헐적으로 느껴지던 통증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 내 앞에서 무엇인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반쯤 감겨있는 눈을 다시 뜨며 나는 앞을 바라보았다. 무엇인가가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그게 무엇인지 바라보았다. 눈처럼 작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 아래 떨어지고
그 사이를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가로등이 켜진 나무 아래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고동치며 쓸쓸함이 몰려왔다. 그 순간 너무도 많은 것들이 내 생에서 사라졌으며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다. 봄을 알리던 꽃잎들이 바닥에 떨어져 내리고 그 위를 사람들의 발자국이 무참하게 짓이기고 간 자리를 다시 밟으며 나는 여자를 따라 걸었다. 여자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긴 머리와 스커트가 물결치듯 움직였다. 여자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어느새 종적을 감추었다가 다시 저만 차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사력을 다해 그녀를 뒤쫓아갔다. 이미 시들어 떨어진 꽃잎들이 쓰레기처럼 한쪽으로 치워진 곳을 지나 여자는 테니스장 쪽으로 길을 건너 공원 끄트머리에 있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한 후 여자는 커다란 나무가 내다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에도 여자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위를 오가는 사람들이나 나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여자는 오직 창문 너머의 풍경만을 주시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마침내 여자가 일어나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자 다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억제할 수 없는 이상한 고통을 느끼며 그녀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누른 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공원을 산책하곤 했다. 4월의 밤 공기는 아직 꽃내음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나는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처럼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회하던 어두워진 밤길을 걷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내 통증을 강박성 흉통이라 진단했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을 때 유발되는 증세로 그동안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을 거라고 했다. 어쩌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통증이 아내와 떨어져 살면서 나타난 것인지도 몰랐다. 그 통증은 점점 빈번하게 가슴을 조여오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정신없이 길을 달려오다가 낭떠러지 앞에 다다른 듯한 초조감을 물고 왔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저 아래로 추락할 것만 같은 공포감. 어느덧 젊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백발이 되어 홀로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된 것처럼 답답한 심정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 나이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심리적 과정인지도 모른다. 간혹 지인들 중에 그런 증상들이 외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처럼 사랑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내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들이 내 안에서 아우성치고 있었다. 봄꽃이 지고 완연하게 기온이 올라간 6월의 오후, 나는 거래처와 그동안 끌었던 계약을 성사시킨 후 회사로 가는 길에 급히 차를 돌려 바다로 향했다. 예의 그 통증이 시작된 후로 나는 자주 바다를 떠올리곤 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면 막혀있는 가슴이 확 뚫릴 것만 같았다. 바다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간 탓도 있겠지만 평일인데다 아직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지 않아서인지 바다는 텅 비어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내 귓전을 때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해안을 따라 걷다가 전망대로 올라갔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축축한 물 알갱이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머물다가 다시 파도에 실려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다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나 역시 그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시선을 멀리 두고 바라보아도 망망대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인기척에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 낮게 바다를 선회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날아가는 쪽을 향해 시선을 두다가 나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누가 있었던가 환영을 바라본 듯하여.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한 여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모습에 나는 그녀를 주시했다. 여자는 가만히 선 채로 계속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걸 놓아버린 것처럼 쓸쓸해 보였다. 그녀의 머리채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여자가 몸을 움직이며 난간 위로 다리를 올렸다. 그리고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나머지 한쪽 다리마저 난간 위로 올렸다. 이제 여자의 두 다리 모두 난간 위에 있다. 한 발만 내디디면 절벽 아래 망망대해로 떨어질 것만 같아. 나는 숨을 죽이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가 고개를 숙여 발밑을 내려다본다. 수영할 줄 알아요? 내 말에 여자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떨어지던 꽃잎 사이를 걸어가던 여자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바람에 여자의 머리가 계속 흩날렸다. 여자는 간신히 균형을 잡은 채 난간에 서 있었다. 이리로 와요. 나는 손을 내밀며 천천히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해무 때문인지 여자의 얼굴은 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여자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내민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여자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난간에서 내려왔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대신 그녀가 나를 향해 걸어온 것이다. 그날 나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오랫동안 해안도로를 달렸다. 달리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개가 짙게 낀 도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하늘과 바다는 있다 있어 마치 바닷속을 달리는 것 같았다. 그녀와 나 사이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무수한 대화가 오간 느낌이었다. 문득 그녀와 함께 달리는 그 순간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사이엔 침묵뿐이었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정막이 바다처럼 깊고 무한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날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바다에 몸을 던지게 하려 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녀는 무엇인가를 잊으려고 했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 내게 몸을 맡기는 것 같았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거친 후 새장 속으로 찾아든 작은 새처럼 그녀가 내 안에서 몸을 떨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뜨거워졌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떨어지는 꽃잎 아래로 사라지던 여자를 쫓아가 나는 계속 그녀의 몸속을 파고들었다. 길 잃은 새가 안식을 위해 찾아들 듯. 얼마 후 그녀가 내 거처로 짐을 옮겨왔다. 가끔 아내 생각이 났다. 이런 게 바로 늦바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으며 거기다 사랑하는 여인까지 생겼으니까 물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보면 아내에 대한 생각은 곧 사라졌다. 아내를 생각하다가도 막상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아내에 대한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철없는 아들이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연애를 하듯 나는 계속 그녀를 만났다.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진 채 아내에 대해 염려하면서 달콤한 고민에 취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물론 모든 면에서 그녀가 아내보다 미숙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어렸으니 생을 대하는 태도도 여성으로서의 원숭미도 아내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서툴고 어리숙함의 매력을 느꼈다.
모든 면에서 내가 그녀보다 월등했다. 동경을 품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만큼 남자를 흥분시키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말수가 없고 매사에 조용한 아내와 달리 그녀는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말 한마디에도 감동했고 마치 봉우리를 터뜨리며 피어나는 꽃처럼 얼굴에 기쁨이 돋아나는 것이다. 주말이면 늘 집으로 올라가던 것과 달리 이제 나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집에 갈까 말까 하는 상태가 되었다. 아내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남쪽에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올라가 아내를 볼 때면 살짝 미안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는 얼마나 놀랄 것인가. 아무리 그녀가 매력적이라 해도 어쨌든 아내는 나와 20년을 넘게 동고동락한 사이인데 말이다. 사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만 해도 내가 그녀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 비해 한참이나 나이가 어렸고 무엇보다 내게는 아내가 있었으니까. 물론 젊고 혈기왕성하던 시절 나 역시 몇 번 외도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외도일 뿐. 내가 아내 이외의 여자를 마음에 둔 적은 결코 없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아내와 거리를 둠으로써 그러니까 외도를 통해 불안이나 때로 폭발할 것처럼 끓어오르는 분노와도 같은 열기를 해소함으로써 아내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였을 뿐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비교적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자부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듯이 나 역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와의 관계는 미묘한 게 있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내가 그녀를 뒤쫓았던 것도 사랑이나 욕망 때문은 아니었다. 어쩌면 그때 내게 아무런 욕망도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고 무엇인가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며 그 순간 견딜 수 없이 쓸쓸함이 밀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나를 급습해오는 통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순간 왜 모든 게 사라져버릴 것처럼 절박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녀와 나를 이어준 것은 통증 때문인지도 모른다. 파도에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고통이 그녀를 내게로 이끈 것처럼 내게 각성처럼 밀려든 통증은 그 순간 모든 걸 정지시키며 사라짐에 대한 공포와 함께 내 앞에 존재하는 그녀만을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그동안 내가 현실이라고 믿은 것들은 아득한 꿈처럼 사라져갔다. 때로 나는 그녀마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통증이 나를 급습하자 허겁지겁 그녀의 몸속으로 파고들곤 했다. 회사 일은 계속 정신없이 흘러갔다. 퇴근 후엔 꿈처럼 그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나는 거의 하루 종일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썩이곤 했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피로가 쌓일 때마다 그녀가 생각났지만 막상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면 부족한 잠이 몰려와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지곤 했다. 여름이 막바지로 치닫던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모든 업무를 뒤로한 채 오피스텔로 향했다. 오랫동안 과로한 탓인지 감기 걸린 것처럼 오한이 나면서 몸이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내내 예의 그 통증이 가슴을 압박해왔다. 나는 차에서 내려 공원의 산책로에 있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봄꽃은 이미 사라지고 저녁에 황혼이 공원의 풍경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몸을 추스르며 일어나 사라져가는 태양을 쫓듯 아직 남아있는 빛을 향해 걸어갔다.
마침내 그 빛이 사라지자 어둠이 몰려왔다. 나는 기진맥진한 채 걸음을 멈췄다. 휴게소가 보였다. 갑자기 뜨거운 커피가 생각나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그런데 창가에 자리를 잡은 그녀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이제 겨우 30 남짓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녀석이 그녀에게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둘 사이에 잠시 언쟁이 오가는 것 같더니 그가 마치 협박을 하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잠시 후 그는 애원하듯 다시 그녀를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녀는 손을 빼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나를 바라볼 때보다 더 애틋한 눈빛이었다. 만약 그곳이 밀폐되어 있다면, 그 안에 그 둘만이 있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지우며 나는 녀석을 노려보았다. 순간 녀석이 멈칫하며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무심한 표정이 되어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일까? 나는 그를 보았지만 그가 나를 보았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어쩌면 나를 보았지만 내게서 아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 건지도 모른다. 점디점은 자신에 비해 나는 이미 시들어버린 나였으니까. 그러나 잠깐이지만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마치 젊은 시절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손을 잡은 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들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가는 듯했지만 나는 들을 수가 없었다. 내 안에서 시커먼 불길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올랐다. 그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그녀가 길을 걷고 있는 게 보인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녀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사그라지는 태양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앞서가던 그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그녀를 낚아채듯 손목을 움켜잡고 뛰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 안의 태양은 이미 폭발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는 매미 소리가 내 심장에 부딪히며 시끄럽게 주위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식탁 위에 술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게 보였다. 한바탕 난투극을 벌인 것처럼 여기저기 세간이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며 나는 내가 술에 취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실수를 되새겨 보았다. 그러나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았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불안해하며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에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나는 내리사흘을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듯 계속 침대에 누워 지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의식 속에서 눈처럼 꽃잎이 떨어지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그녀가 바라본다. 파도가 그녀를 향해 몰려오고 나는 숨을 조이며 그녀를 지켜본다. 여자는 계속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문득 여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 얼굴은 바로 아내였다. 나는 다시 아내와 함께 해안도로를 달린다. 그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다. 운전대를 잡은 채 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본다. 그러나 아내는 보이지 않고 빈자리에서 느껴지는 한기가 내 몸으로 스며든다. 다시 통증이 몰려오고 내 품에서 그녀가 새처럼 파들거리며 몸을 떨고 있다. 그녀의 체온이 내 살갗에 전해진다. 그녀의 몸 안에 나 있는 길이.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 나는 꿈을 꾸면서도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곤 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눈이 뜨였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대로 누워 있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열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온다. 나는 재빨리 눈을 감았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 장롱에 있는 옷가지를 꺼내 챙긴다. 그녀는 나를 떠나기 위해 온 것일까?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본물처럼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흐느끼듯 통증을 견디며 계속 자리에 누워 있었다. 방을 나가려던 그녀가 망설이며 내게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다가오지 마. 그냥 말없이 떠나. 다가오면 난 붙잡아야 하니까. 네가 떠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향해 다가왔다. 바다에 몸을 던지려 했던 그녀에게 내가 다가간 것처럼 그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나를 보며 그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이미 내가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내 얼굴을 살피는 듯 하더니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내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녀가 안간힘을 쓰며 내게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나는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아야 할 것 같았다. 내 앞에서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엄마의 치맛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이처럼 나는 그녀의 몸속을 파고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일어나 욕실을 향해 걸어갔다. 몸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녀의 엉덩이에 커다란 검푸른 멍자국이 보였다. 그 순간 도대체 떠오르지 않던 그날 밤의 기억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리저리 흩어진 세간들 사이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나는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상흔은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불그스름하기도 하고 이미 시들어버린 것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기도 했다. 저녁의 황혼처럼 온갖 색깔로 변해가다가 마침내 우수띤 보랏빛을 내보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색깔. 오래전 아내의 몸에서 나던 끔찍한 파열음이 내 귓전을 핥히며 들려왔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내 손을 바라보았다. 지난날 아내에게 그랬듯 내가 그녀에게도 몹쓸 짓을 한 걸까? 나는 당혹감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물을 틀어놓은 채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귓가에 계속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걸 씻어내려는 듯 세차게 퍼붓는 물소리가 그날의 빗소리처럼 계속 들려왔다. 그때 아내는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인가가 가슴을 핥히며 조여올 때마다 숨을 몰아쉬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다. 아내가 떠나기 전 나는 늘 아침 7시에 나가 자정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오곤 했다. 오후가 되면 가슴이 조여오며 두통이 느껴졌고 그럴 때면 나는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마음을 다잡으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았으므로 우리는 자주 그 일로 다투곤 했다. 퇴근을 한 밤이 되면 피가 거꾸로 쏠리는 것처럼 피로가 몰려왔다. 그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밤새도록 칭얼대며 울어댔고 아이가 잠들면 아내는 답답하다며 바람을 쐬러 나갔다.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아내를 나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며 분노가 일었다. 어쩌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몰랐다. 어느 여름밤 갑작스레 천둥이 치며 비가 퍼부었을 때 늦지막이 돌아온 아내를 보고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던 기억과
아내의 겁먹은 표정이 지나간 흑백 사진처럼 모호하게 떠오른다. 그날 이후 집을 떠나 정확히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아내는 무척 야위고 초췌해 보였다. 한동안 아내는 말이 없었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넋이 나간 것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지만 나는 항상 일에 쫓기고 있었으므로 아내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 휴일이면 아내는 나를 피해밖에 있다가 끼니 때가 되면 돌아와 밥을 차려놓고 다시 집 밖을 서성이곤 했다. 그 시절 아내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을 먹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나는 아내 곁에서 잠을 자려 했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새벽녘 아직도 잠들지 못한 채 가슴을 쓸어내리던 일들이 지금도 떠오른다. 어둠 속에서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다 보면 어느새 동이 터오곤 했다. 어쩌면 모든 것은 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는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해의 5월. 흐드러지게 봄꽃이 피어나던 그날 총성이 울리고 모든 것은 사라졌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병치레를 하던 누이의 약을 사러 가던 길이었다. 그날따라 어머니 혼자 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버거워 보여 함께 나선 길이었다. 도청 쪽에서 애국가가 들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하늘을 찢는 것 같은 총소리가 금남로를 휘저었다. 총을 쏘는 사람들과 달아나는 사람들, 바닥에 핏자국을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로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어머니가 도망치며 앞으로 내달리던 누이가 내 앞에서 쓰러졌다. 바람에 날리던 누이의 긴 머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검붉은 피를 토해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를 바라보면서도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꼬박밤을 지새우곤 했다. 새벽녘 설핏 잠이 들면 꿈속에서 어머니가 누이의 손을 잡고 대문으로 들어왔다.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 바람소리만 쓸쓸히 빈 마당을 울리며 들려왔다. 떨어진 꽃잎들이 짓이겨진 채 바닥을 뒹굴었다. 어느 날 이제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한없이 두려웠다. 내가 일찍 아내와 결혼한 것도 그런 연유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자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언제 또다시 가족이 사라져버릴지도 몰랐다. 그 불안 때문에 한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더 이상 지난 과거가 현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모든 에너지를 오늘에 쏟은 채 달려왔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나고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이 젊지 않게 되었을 때 예전에 어둡고 무표정한 얼굴이 사라지고 마침내 아내가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니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렇듯 아내 역시 무사히 그 시절을 건너온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는 그 세월을 건너왔지만 지난 시절의 아내와 나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마음을 졸이고 있다.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에서 나온 그녀가 캐리어를 밀며 현관 쪽으로 간다. 나는 잠자코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되뇌었지만 나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다. 쾅문이 닫히며 그녀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여름집을 나가던 아내처럼 그녀가 내 앞에서 떠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어두운 거리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나는 당혹감에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다. 어둠의 장막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내가 늘 다니던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꿈에서 깨어나듯 나는 내가 묵고 있는 오피스텔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떠있는 신기루처럼 환한 불빛만이 허공 위에 떠 있었다.
불현듯 그녀를 찾아왔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모습 위로 오래전 아내를 찾아갔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고 아내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지나간 기억을 떨쳐내며 나는 다시 거리를 바라보았다. 텅 빈 거리에 나 혼자만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다시 조여오기 시작했다. 심장을 조이듯 다가오는 통증을 느끼며 나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 지난날 내 어린 아내여. 그녀처럼 아내도 혼자 길을 걷고 거리를 헤매다가 바다로 떠났는지도 모른다. 그 시간들을 아내는 어떻게 헤쳐나온 것일까? 어쩌면 아내는 돌아갈 친정이 없어서 내게로 돌아온 건지도 모른다. 그날 차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용히 차를 몰았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만났고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아직 멍이채 가시지 않은 아내의 몸을 보며 나는 상처뿐인 고향을 찾아가듯 아내의 몸을 파고들었다. 오래전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고향집의 마당처럼 아내의 몸은 따뜻했다. 그렇다.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내였다. 나는 자책감에 쌓여 지난날 아내를 때린 내 손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나는 아내가 나와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견뎌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식구들이 모두 떠난 집에서 혼자 화초를 키우며 고요히 자신을 대면하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난날 집 밖을 서성이던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여보나야.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아내를 불렀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되뇌었지만 아내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집 밖을 서성이고 있다. 나는 다시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만 울릴 뿐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나는 서둘러 차에 탄 후 시동을 걸었다. 화살처럼 지나온 시간 속으로 달려가듯 나는 세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길은 끝없이 멀고 어두웠다. 캄캄한 밤의 도로 위에 드문드문 가로등이 보였다. 불빛이 다가올 때마다 지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통증이 밀려와 나는 핸들을 잡은 손을 놓친 채 가슴을 움켜쥐었다. 지난날의 총성처럼 커다란 굉음과 함께 내 몸이 튕겨나가는 게 느껴졌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라져가는 의식 속에서 집 밖을 서성이는 아내를 참아볼 수가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작품에 대한 해설입니다. 성민선 작가의 소설 아내는 지금 어디 있을까는 중년의 한 남성이 겪는 심리적 방황과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상처와 비극을 내밀하게 파헤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겉으로는 성공한 가장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버린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며 진행되는데 이야기는 평온해 보이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난 후 넓은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아내의 제안은 단순한 거주지의 이동을 넘어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성공에 취해 있던 남편의 세계가 축소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서울에 남겠다는 아내와 홀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남편의 물리적 거리는 곧 두 사람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홀로 된 생활은 주인공에게 낯선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흉통이라는 병리적 증상을 안겨줍니다. 이 흉통은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진단되지만 문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가 평생 억눌러왔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이 신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의 중반부에서 주인공은
바닷가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한 젊은 여자를 구하게 되고 그녀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젊은 여자는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이거나 혹은 과거의 아내를 투영한 존재로 읽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녀는 주인공보다 훨씬 어리고 미숙하며 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이는 주인공이 가장으로서 통제하고 싶어 했던 과거 아내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기애적인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작품의 절정 부분에서 주인공이 여자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발견하는 장면은 이 소설이 단순한 외도나 중년의 위기를 다룬 이야기가 아님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여자의 멍 자국은 주인공의 잃어버린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체가 되어 그가 과거의 아내에게 가했던 가정폭력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젊은 시절 주인공은 아내를 사랑해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내를 통제하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끔찍한 폭력성의 근원은 소설 후반부에 밝혀지는 5월 광주의 비극과 연결됩니다. 주인공은 5월의 광주에서 어머니와 누이를 총탄에 잃은 국가폭력의 생존자였던 것입니다. 가족이 눈앞에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트라우마는 그에게 상실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었고 그 공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 도망가지 못하게 억압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즉, 그는 시대의 피해자였으나 가정 내에서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인물인 셈입니다. 소설 속에서 젊은 여자가 떠나가는 모습은 과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던 아내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그제야 주인공은 자신이 아내와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폭력과 억압을 그저 견뎌왔을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보여준 침묵과 무표정은 평온함이 아니라 체념과 고통의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주인공은 뒤늦게 아내에게 사죄하기 위해 서울로 차를 몰고 가지만 결말은 비극적입니다. 환영과 실제가 뒤섞인 도로 위에서 그는 흉통과 함께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단죄임과 동시에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과거의 악몽 속으로 영원히 갇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에게 닿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결말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비극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적 폭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폭력성은 그가 겪은 5월의 참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치유되지 못한 시대의 아픔은 고스란히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전이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 소설은 한 중년 남성의 파멸을 그린 심리 드라마이자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개인의 삶에 남긴 깊은 상흔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회적 텍스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젊은 여자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서술 방식은 그의 분열된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책장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마치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가슴을 조여오는 답답함과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주인공의 아내가 감당해야 했을 그 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성공의 이면에는
아내의 처절한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주는 과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과 견딤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